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역시 대세는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념도 진영도 출신도 뛰어넘어 거의 모든 세력이 이재명 지지선언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선언은 절대로 가벼운 결단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 지지했다가 결과가 틀어지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정치의 냉정한 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세를 거스른 지지선언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확신 없는 선택조차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너도 나도 이재명을 지지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 흐름은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이재명은 대세가 된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 17일 광주에서 연출됐습니다. 국힘당 출신으로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김용남 전 의원이 전격적으로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그의 행보는 늘 애매하고 헷갈리는 구석이 많았는데 이번만큼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저 국민의힘이 원래 우리는 보수 정당이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보수 정당인 척하는 수구 정당이었는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보수 정당도 안 한다고 아예 대놓고 그러고 있어요. 보수 정당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보수 정당 안에서 진정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천해 보겠다는 분들이 퇴출당하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김상욱 의원을 우리 민주당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김용남 전 의원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우리 김용남 의원은 제가 전에 라디오에서 꽤 싸우기도 했던 분이신데 이제 우리 한편 됐으니까 한 말씀 듣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빛고울 광주 민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후보님이 방금 언급하셨던 보수 정당을 포기한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섰느냐? 저는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의 지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못다한 꿈을 이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2001년 겨울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뵌 적이 있습니다. DJ의 꿈은 대한민국을 금융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부도난 나라를 이어받아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달러빚을 갚느냐고 고생하는 와중에도 DJ는 대한민국에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만들어서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두고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그래서 달러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그동안 4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DJ의 꿈을 이제 6월 3일 밤부터 시작되는 차기 정부에서 이룩할 사람, 그 후보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동안 반칙과 꼼수가 난무했던 한국 시장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고스피 5천을 돌파할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의 한 표는 이재명 후보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날 오후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 유세 현장에
김 전 의원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등장은 단순한 깜짝이 아니었습니다. 당일 오전에 이미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광주로 내려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즉흥이 아니라 작정하고 이재명에게로 건너온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설 도중 김 전 의원을 직접 무대에 올렸습니다. 전날 국힘당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의 합류에 이어 이날은 김용남 전 의원이 함께하겠다고 나섰다며 소개했는데요. 광주 시민들의 환호 속에 연단에 오른 김 전 의원은 이재명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경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반칙과 꼼수가 난무한 한국 시장을 공정하고 신뢰받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라며 심지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천 돌파도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광주 유세에 서게 된 배경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방송을 함께하면서 박주민 의원과 가까워졌고 박 의원이 광주로 내려오라고 권유해 함께하게 됐다는 건데요. 또한 개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개혁신당 창당 때부터 함께했지만 운영이 지나치게 사당화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특히 지난해 9월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 이후로는 당과의 관계가 사실상 멀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민주당 입당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도 함께할 사람이 생기면 같이 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쯤 되면 단순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흐름 자체가 이재명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념을 넘어, 진영을 넘어, 심지어 국힘당 출신까지 이재명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정치판의 판세는 누가 봐도 뚜렷한 대세의 향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지금 시류의 편승에 노젓겠다는 심산이라면 그런 정치인은 애당초 발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는 바람 타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지키는 싸움인데요. 이번 김용남 전 의원의 선택이 진심이길 바랍니다. 정치판의 유일한 무기가 진정성이라는 말, 이제는 모두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때입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불기소 처분의 판단 근거로 쓰였던 연담보고서 내용이 조작된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사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면담 보고서에 적었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 조작 수사를 했다는 빼박 증거입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진상 실장 구속 영장에도 검찰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바 있습니다.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라고 나오는 계정이죠. 17일 MBC의 단독 보도를 정치권이 주목했는데요.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또다시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6일 밤 9시 59분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요. 통화 시간은 단 6초였습니다. 6초면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냐는 반응도 있는데요. 하지만 준성아 고생했다. 곧 보자. 이 정도 인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통화가 정말 단순한 안부 전화였느냐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면 서로 사전에 조율된 메시지나 상황 공유가 있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고발사주 의혹인데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이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는 문건을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전달한 사건입니다. 당시 손준성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이 자리는 검찰총장 직속의 정보라인인데요. 그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손준성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죄 판결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김웅을 고발장 전달자로 선택해 긴밀히 연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시한 건데요. 바로 그날 밤 윤석열이 손준성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6초라는 짧은 통화, 그 자체로는 설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앞뒤 정황을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잘 끝났다, 조심하자, 고생했다, 이런 말은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데요. 손준성은 이 통화 내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통화라면 설명이 가능했을 텐데요.
굳이 침묵을 택한 점에서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M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손준성과의 통화 외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과 여러 통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 두 사람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입니다. 박성재는 지난해 12월 15일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를 받은 당일 통화한 인물인데요. 통화 시간은 1분 20초였습니다. 당시 박성재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는데요. 그는 조사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이 납득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상대와의 통화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윤석열은 손준성과 통화한 그날 한상대와도 1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한상대는 윤석열 탄핵 반대 시국 선언에 앞장섰고 구속 취소 청원에도 적극 나섰던 인물인데요. 이런 인사들과의 연쇄 통화,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법원은 손준성 사건에서 윗선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고 윤석열은 그와 같은 날 통화했습니다. 며칠 새 검찰 핵심 인맥들과의 연쇄 통화까지 드러난 상황인데요. 이걸 단순한 안부 전화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더 심각한 건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공수처는 윤석열의 형사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사건 재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초 통화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한데요. 그 뒤에 감춰진 더 깊은 공모 정황이 있다면 이제는 제대로 파헤쳐야 합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는데요. 손준성의 무죄 판결은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의 개입 의혹을 더 또렷하게 부각시킨 셈인데요. 6초 통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데요. 그 전화기 너머에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왜 그날 밤 손준성에게 전화를 걸었던 걸까요? 국민은 반드시 그 답을 들어야 합니다.